1번 문화 이해 태도 옳은 걸 고르래요. A와 B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주의. 이거 문화 설명했나 모르겠네요. 안 했던가요? 했어요? 그러면 바로 갑시다. 서로 다른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문화가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즉 평가 대상이다라고 보는 게 좁은 의미의 문화이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문화 이해 태도라고. 그래서 절대론자 입장에서는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고 상대론자 입장에서는 문화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론자는 또 두 가지예요. 문화를 평가해보니까 우열을 가려보니까 우리께 최고야 라고 하는 자문화주의가 있고요. 너네께 최고야 라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왼쪽에 질문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하니까 얘가 두 개죠.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라면 B는 뭐예요? 자문화주의겠지. 이 두 개를 묶어서 문화 절대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A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라고. 문화 상대주의.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갑니다. A는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진다. 땡.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주의가 팽창하면 문화 제국주의가 돼요. 우리께 최고야. 우리 따라와. 이런 식이죠. 헐리우드 영화가 최고야. 헐리우드 영화만 상영해. 이게 바로 자문화주의.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A는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이 아닌 평가의 대상. 거꾸로 돼 있네.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가해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라고 했다면 문화 상대주의만 예고 나머지는 아니어야 하거든요. 근데 B만 예라고. 말이 안 되지. 틀렸어요. 그럼 가에 들어갈 것으로 문화 자문화주의만 예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그 위에 있잖아요.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가? 이게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A가 아니라 B만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B는 자문화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집단 내의 일체감을 강화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4번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도 제가 열심히 쳤는데 저녁에 수정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2000년하고 2010년하고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2010년 거. 여기 자녀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함이 없이 계층 세습이지만 여기가 이제 하강이동 하강이동이고 여기가 상승이동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여기 15로 바꿔야 돼요. 15라고 돼 있죠? 0, 15. 여기 10, 20, 25. 오타가 나왔어요. 0, 10, 10. 그래서, 부모는 20, 30, 50이라는 피라미드형이고, 이게 자녀는 25, 55, 20 다이아몬드형이죠. 자녀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더 사회가 안정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10년이야. 그러면 2000년은 또 다르죠. 얘가 얼마가 나와요? 지금 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10, 15, 20, 40. 여기서는 세습이 얼마야? 40이네. 세습이 40. 여기는 세습이 75. 75예요? 75. 굉장히 높네. 그 다음에 여기가 하강
하강이 5, 0, 10. 여기 상승이 0, 5, 5. 감 잡았죠? 그 다음에 부모, 이게 자녀란 말이야. 이게 부모고, 이게 자녀. 부모는 20, 30, 50. 피라미드형. 똑같네. 네? 부모는 똑같아. 그 다음에 자녀는 20, 30, 50. 피라미드형이네. 똑같네. 부모 자녀가 2000년에는 2010년에 이제 자녀 세대가 더 좋아진 거지. 그죠?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문제 풀어가면 돼요. 기억번.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한 자녀는, 세대 내 이동이 뭐죠? 한 개인의 일생 동안의 계층 이동이죠. 그럼 세대 내 이동이 나오려면 자녀의 과거와 현재가 알아야 돼요. 자녀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자료에? 없다고. 따라서 세대 내 이동은 이 자료는 알 수가 없고 세대 간 이동은 알 수 있겠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주어져 있으니까 세대 간 이동은 분석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이동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자,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2000년에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2000년 하강 이동 몇이야? 15네. 하강 이동 15. 상승한 자녀보다 많다. 상승이 10이니까 맞네. 10보다 15가 많잖아요.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2000년보다 2010년에 나타난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피라미드형보다 다이아몬드형이 더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일단 정답은 끝났어요. 기억 디귿이고요. 리을번. 2000년과 2010년 모두 부모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층이다. 부모 계층 대비니까 상은 20 중에 몇 년도라고 그랬어? 2000년 20분의 15. 높네. 중은 30분의 20. 하는 50분의 40. 어디가 제일 높아요? 상인가? 하보다. 이건 80%고 이건 75예요? 그럼 이거 높네? 그럼 맞네? 그럼 이쪽으로 와야지. 20분의 10, 2분의 1. 30분의 20, 67%. 50분의 10이니까 이건 20%밖에 안 되네. 이건 작잖아. 하루치. 따라서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1번도 틀렸다. 땡. 3번으로 갈게요. 네, 3번. 다음에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 이 기자로 읽어봤죠? 우리나라는 흰색 봉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 넣는데 중국 사람들은 장례식 때가 아니고 대부분 붉은색 봉투에 사용하고요. 중국인에는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복의 이미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을 때는 황금색 글씨가 새겨진 붉은색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아이들에게 행운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색에 대한 개념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억번. 자, 이거 뭐예요? 이 문화의 속성 중에 뭐예요? 공유성이죠? 문화의 공유성과 관계되는 거 찾으면 돼요. 문화는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공유성과 관계가 되고,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공유성 때문이죠. 그럼 정답은 끝났네요. 디귿은 뭐예요? 축적성. 문화의 축적성. 리을은 변동성이겠죠. 4번 옳은 걸 고르래요. 이장이 나왔고 마을 대립, 주민들 간의 오폐수 처리장 때문에 대립, 마을 자치위원회가 나왔고 일부 주민이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값은 반대하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깊은 고민. 이 고민은 역할 갈등 중에 역할 긴장이겠죠. 이 사람은 지금 이장이잖아.
이장인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 찬성하는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 지금 이장이라는 지는 하나인데 역할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할 갈등인데 모순이 아니라 역할 긴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기역. 이장의 역할 행동에는 개인 간의 차이가 나타나죠. 역할에는 차이가 없지. 이장의 역할은 다 똑같아요. 누가 이장을 하든지. 그러나 역할 행동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평판이 생기는 거죠. 역할 행동에 따라서 사회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보상이 가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2번, 니은은 이제 대립이 심화되고 있대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은 협동이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이고 이 대립은 갈등입니다. 갈등.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디귿은 마을자치위원회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정답이네.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구분하는 기준은 주 목적이 사회화면 공식적 사회기관. 예를 들면 학교, 직업훈련소, 교도소 뭐 이런 것들. 비공식적 사회화는 주 목적은 따로 있고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면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러니까 마을자치위원회도 주 목적이 사회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기관 맞고. 리을은 지위 불일치로 인한 값이 겪는 심리적 갈등 땡. 지위 불일치는 없어요. 여기. 지위 불일치가 뭐죠? 부 권력 위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새빵 사는 교수, 페라리 몰고 출근하는 재수생. 이게 지위 불일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위 불일치가 아니라 이장이라는 지위는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까? 몽둥이로 설득할까? 대화로 설득할까? 이건 이장맘이잖아요. 이것은 역할 긴장인 것이지 역할 모순은 아닙니다. 5번 문제. 표는 분류기준 가나에 따라 A에서 C, 즉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비교한 건데 옳은 걸 고르래요.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분류기준 가에 따르니까 C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고 A가 뭔가 아직 모르니까 바로 선지로 가야겠죠. 1번. 가는 기술 발전 속도라면 C보다 B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이용 빈도는요. 정보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니까 C가 전자상거래에 유리하겠죠. C가 정보사회로 봐야겠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전자상거래 이용 빈도가 높으니까 C가 B보다 전자상거래 이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해야 돼요. 1번 땡. 2번. 나아가 3차 산업 비중이라면 A는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크죠. 그럼 이거 정보사회죠. 그러면 이때는 소품종 대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이라고 해야지. 이미 이것도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가가 확대 가족의 비중이라면, 자, 확대 가족이라면 C가 바로 뭐예요? 농경사회겠죠. 그 다음에 A는 정보사회겠지. 그러면 나는 사회변동 속도, 그러면 나에서 사회변동 속도는 A가 제일 빠르네? 그리고 C가 제일 느려야 되잖아. 근데 C가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그러면 4번밖에 없죠?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6번. 일탈행 이론 또 나왔네. 자, 먼저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A, B, C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행동의 발생을 초점을 두는가? 이 두 개는 낙인 이론 아니면 차별적 규제론이고 아니요 하면 아노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C는 끝났어. C는 아노미 이론입니다.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게 바로 낙인 이론이니까 A 낙인 이론 끝났네. A가 낙인 이론, B가 차별적 규제론, C가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러면 1번. A는 낙인 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성이 아주 강한 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정답이네.
그러면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봅시다. 규범 및 가치관의 혼란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게 버튼이 아니지. 규범과 가치관이니까 듀르켐의 아노미니까 C라고 해야겠죠. 차별적 교제가 나왔으니까 B라고 해야겠고, 4번에 가에는 일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변혁을 제시하는가? 이건 갈등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갈등론이 없다고. 갈등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사회 갈등론, 사회 긴장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갈등론이 빠졌다고. 됐지요? 네. 7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각국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뭘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경제 성장률은 4%로 매년 똑같네요. 그러면 실질 GDP는 매년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매년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 지금 6%, 4%, 2%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실질 GDP를 그 나라 인구로 나눈 게 1인당 실질 GDP죠. 그럼 1인당 실질 GDP는 점점점 커지고 있을까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커지겠지. 실질 GDP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말 조심해야겠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구의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도 늘기는 늘잖아요, 지금. 이거 조심해야겠네. 양의 영역, 플러스 영역이니까 실질 GDP도 증가하고 있고 인구도 증가해요. 인구도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서 2012년하고 2014년하고 비교했을 때 1인당 실질 GDP는 2014년이 더 큰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이걸 기초로 이제 옳은 분석 찾아봅시다. 기억번. 1인당 실질 GDP는 2013년도에 가장 크다. 그러잖아. 왜? 실질 GDP 성장 증가율은 그대로인데 인구 증가율이 가장 작잖아요.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1인당 실질 GDP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작다. 땡이지? 2012년 4%, 2013년은 또 그것의 4%, 2014년은 또 그것의 4%니까 2012년보다 2013년, 2013년보다 2014년이 실질 GDP가 더 커져요. 거기다가 1인당 실질 GDP도 더 커지겠지. 왜? 인구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니은번은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돼요. 디귿번. 그럼 정답은 끝났어요. 기억번 맞아야 되고 니은번 틀려야 되니까 기억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디귿번 보세요. 실질 GDP는 2014년이 2013년보다 크다. 당연하지. 해를 거듭할수록 실질 GDP 증가율이 양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질 GDP 규모가 커지는 거라고. 정답 기억되겠는데 리을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땡! 감소하는 게 아니라니까. 감소하려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표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10명 늘었다, 6명 늘었다, 4명 늘었다 이런 식이라고. 됐지요? 8번.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야? 자, 그래프 4개 한번 그려볼게요. 4개의 차이점을 자, 이 2개의 공통점. 이 2개의 공통점 뭐예요? 수요 곡선은 하나고 공급 곡선이 2개죠? 수요 곡선 하나고 공급 곡선이 2개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야.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인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이제 이게 사적이냐 사회적이냐에 따라 달라져. 이게 사적이고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고 이게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면 사적 시장 생산량, 사회적 최적 생산량. 어라?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잉이네? 과잉이니까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그럼 이거 세금 걷어야 돼? 보조금 줘야 돼? 세금 걷어야 돼. 얼마만큼 세금 걷어야 되지? 저만큼. 그래. 저만큼. 이만큼 세금 걷어야 돼. 이 그림 봐봐. 이게 바로 이 그림이지? 그럼 이만큼 세금 걷으면 보세요. 자,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어.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었지.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었겠지. 에? 그런데 균형점이 이리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으로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감소하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근데 이만큼은 이게 세금이니까 소비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세금 국가에다 내고 나니까 이게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지? 그러면 생산자에게는 이제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아까는 이만큼이었잖아. 근데 이만큼 남으니까 이만큼 생산자에게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의 소비자와 생산자에게가 줄어드는데 이 사각형은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거 정부가 먹으면 요만큼은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소비자잉여. 이만큼은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생산자잉여. 그래서 시장에서 이만큼은 사회적 잉여로 구름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코즈라는 사람이 주장한 얘기가 있어. 그걸 우리는 코즈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염 배출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오염 배출권 제도 도입됐고 우리나라도 일부 오염 배출권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은 이게 가장 높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와봐. 여기로 오면 이건 이제 사회적 이야기겠지? 이건 사적 비용에 의한 거고. 자, 사적 시장, 사회적 최적. 어라? 시장에다 맡기니까 손해. 시장에다 맡기면 이게 생산이 부족한 거야. 모자라는 거야. 좋은 건 항상 모자란다고 그랬지? 이건 플러스 외부 효과라고. 안 좋은 건 항상 넘쳐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 이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 근데 이건 지금 공급곡선을 하는데 수요곡선이 둘이야. 얘도 공급곡선을 하는데 수요곡선이 둘이야. 그럼 얘의 공통점은 뭐야?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야.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라고. 어떤 그래프 가지고 출제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4개 다 소개한 거야. 우리 어느 시험에서는 이 4개 다 가지고 시험 문제 냈어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자, 그럼 이제 이걸 사적 편익이라고 해봐. 이거 사회적 편익이야. 이게 소비니까 이제 비용 대신에 편익이란 말을 써야지. 그러니까 사적 시장, 사회적 최적. 뭐라? 시장에다 맡기니까 모자라네. 과손해.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외부 효과겠지. 자, 그럼 이건 이게 사적이야. 이게 사회적 편익이야. 자, 사회적 최적 소비. 사적 시장 소비량.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잉 소비되네. 과잉 소비되는 것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우리 외부 효과 공부할 때 정리했던 거야. 자, 특히 이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려면 뭘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세금 부과했을 때 당연히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줄어드는데 결국 요 네모만큼은 세금을 이만큼 사고 판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간 것이니까 이건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소비자나 생산자가 얻지 못하는 잉여를 정부가 얻어가니까 이건 손해가 아닌데 이만큼이 이것은 찾을 수 없는 희생이잖아요. 보상이 없는 희생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염 배출권 제도가 차라리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그림은 X제 공급자에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타난 시장 변동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 자, 그림을 보니까 P1이 뭐예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2가 뭐예요? 생산자가 주머니로 얻는, 생산자가 얻는 가격. 그럼 P1에서 P2가 뭐예요? P1에서 P2. 조세, 세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Q2는 뭐예요? 시장 생산량. Q1은 최적 생산량. 지금 과잉 생산됐죠? 과잉 생산됐으니까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와 관련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옳은 거 고르래. 단위당 조세의 크기는 P0, P1이 아니라 P1, P2. 정부의 조세 수입은 P1, P2 곱하기 Q1. 2번도 틀렸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거기 삼각형만큼. 그럼 4번이 맞겠네? 정부의 조세 수입액의 증가의 크기보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액이 크다. 자, 봐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하는 것이 정부가 얻어가는 소득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결국은 사라지는 거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표는 XYZ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5% 상승할 때, 가격 변화율이 5% 상승이네요. 수요량의 변화율과 판매 수입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5% 가격이 오를 때 X제는요, 수요량 변화율이 없어. 뭐라?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라는 얘기는 뭐죠? 수요량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수요량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 만땅이잖아, 만땅. 수요량을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지. 가격을 고정시키면 뭐야? 가격 변화율이 0이지. 가격 변화율이 0일 때는 탄력성이 0인 것이, 무한대인 것이고, 수요량을 고정시키면 탄력도는 0인 거잖아. 그러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일정하다면 그건 뭐야? 단위 탄력인 거라고 그랬지. 소비 지출액이 일정해요. 판매 수입이 일정해. 기업 입장에서. 그럼 그건 단위 탄력주의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 X제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니까 탄력도가 얼마? 0이야. 완전 비탄력이야. 그러니까 판매 수입 변화율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지. 판매 수입은 이렇게 이게 0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비례적으로 판매 수입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가격 10% 오르면 판매 수입도 10%. 가격 20% 오르면 판매 수입도 20%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야?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비례적이니까 5%지? 그러지? 5% 가격이 올랐으니까 판매 수입 변화율도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제는 가격이 5% 오르니까 수요량 변화율도 5%야. 분모 분자가 같아. 탄력도 얼마? 1이야. 탄력도가 1일 때 판매 수입 변화율은 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수입은, 지출은 똑같아. 그러니까 니은번을 뭐라고 써야 돼? 0. 판매 수입 변화율은 0. 그 다음에 Z. 물가가, 가격이 5% 오르니까 수요량은 10% 줄어버렸어. 이런 때는 가격 올리면 안 돼. 박인세를 해야 돼. 탄력적이죠? 탄력적이. 그러면 5%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 수입 변화율은 얼마나 될까요? 판매 수입 변화율. 하여튼 마이너스인데, 수요량 변화율, 그러니까 가격이 5%일 때 수요량은 2배 변화했단 말이야. 그럼 판매 수입도 그 반토막 나겠지. 그래서 판매 수입 변화율을 얼마로 봐야 될까?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데 몇 퍼센트라고 딱히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일단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자, 먼저 기억은 5%에다 맞나요? 네. 5% 맞고. 니은번에 0% 여기까지 맞네. 그럼 기억 니은 맞아요. 그럼 정답은 끝났고. 디귿은 10%이다. 아, 이거 애매하잖아요. 10%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일지, 이게 지금, 이게 탄력도가, 5분의 10이랑, 이거 그래프 그려놓고 하면 돼. 오분의 5분의 10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가격이 5% 상승할 때, 가격이 5%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가격이 5% 변할 때 수익량은 10% 줄어들잖아요. 10%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0%로 해야 되나? 판매 수입 변화율은 하여튼 마이너스인데 10%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10% 이건 완전히 틀렸고요. 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숫자가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X제가 제일 큽니까? Z제가 제일 커요. 1보다 크잖아. 탄력적이니까. 됐지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 니은이에요. 10번 문제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 문제, 이윤 극대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표는 XZ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A 기업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 비용. 저기에 지금 함정이 하나 있네. 수입은 평균 수입을 주고 비용은 총 비용을 줬어요. 여러분, 기업의 이윤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인데 이때 이윤은 총 이윤이라고 그랬어요. 순 이윤이 아니야.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게 총 이윤이 되고 이 총 이윤이 극대가 되도록 추구하는 게 바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 수입은 생산량, 만들어진 것이 다 판매된다는 걸 전제로 하죠.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총 비용은 뭐예요? 총 비용은 생산량 또는 판매량 곱하기 하나당 비용. 하나당 얼마 들어서 만드느냐 이걸 곱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만 나와 있어요? 총 비용하고 평균 수입이 나왔다고. 이 가격하고 평균 수입하고는 같은 개념이죠. 하나당 수입이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자, 가격은 평균 수입과 일치합니다. 새우가 하나에 1,000원이에요. 2개 팔았어요. 그럼 총 수입은? 2,000원이죠. 평균 수입은? 2,000원 나누기 2개니까 1,000원이죠. 가격도 1,000원이니까 가격은 항상 평균 수입하고 일치한다고. 자,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이걸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생산량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와 있고 총 비용은 나와 있는데 총 수입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총 수입은 여러분 스스로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평균 수입 나와 있으니까 10 곱하기 1, 10만. 20 곱하기 9, 2 곱하기 9, 2, 9, 18. 4, 8에 24. 4, 7에 28. 3, 8에 24, 4, 7에 28. 5, 6, 30. 이거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아까 이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제 총 이윤이 나오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총 이윤. 마이너스 3만. 2, 9, 18. 2만원. 그 다음에 3개 만들 때? 3, 6, 18, 3, 6, 18. 이건 0이잖아. 3, 8에, 24. 3, 8에 18 아니죠? 헷갈렸네. 3, 8에 18인 줄 알았어. 3, 8에 24. 3, 8에 24니까 6만원. 4, 7에 28이니까 5만원. 5, 6, 30이니까 마이너스 1. 아하. 그래서 4개 만들어 팔 때 이윤이 가장 높네요. 아닌가? 3개인가?
뭐라? 큰일 났다. 약기운 떨어졌네. 38에 24. 6. 맞다. 6만원. 6만원. 3개 만들어 팔 때 이윤이 극대가 됩니다. 그럼 1번. 생산량이 4개일 때 이윤 극대 땡. 3개일 때. 그 다음에 2번. 생산량이 5개일 때는, X제 단위당 생산비용. 이게 뭐야? 평균 비용 이 말이야. 평균 비용은 취대가 된다. 여러분,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돼요. 이거 스스로 계산하면 돼. 한 개 만들 때 13. 13만원. 2개 만들 때 2, 8에 16. 8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18 나누기 3, 23 나누기 4, 31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5단일 때 단위당 생산비용 평균비용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아닌가? 30. 5, 6, 30을 5로 나누니까 하나당 생산비용. 31 나누기. 밑에 거지. 총비용. 30일 나누기 5로 해야 돼요. 30일 나누기 5하면 딱 안 떨어지네. 6점 얼마 나오겠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평균 비용이 있잖아. 1단위에서는 13만 원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2번 또 틀렸고요. 3번.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자, 이걸 한계 비용 또는 추가 비용이라고 하는데, 하나 만들 때는 13만 원이죠? 2개 만들 때는 3만 원. 13에서 16으로 3만 원 증가했잖아. 그 다음에 2개에서 3개 때는 2만 원. 16에서 18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죠? 증가하고 있나요? 13. 그렇죠. 감소했다 증가. 그러니까 이게 비용 곡선은 항상 U자형이거든요. 평균 비용도 U자형이고 한계 비용도 U자형이에요. 근데 평균 비용의 최소점을 한계 비용이 지나는데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됐어요. 예전에 이 그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다행이에요. 자, 다시. 평균 비용이건 한계 비용은 항상 U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 때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비용이 다시 늘어날 때를 규모의 비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까면 못 되고 그냥 그런 개념 정도는 한번 들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3번까지 다 틀렸죠. 그럼 4번이 정답인가 보죠. 생산량을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감소합니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생산량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얻는 수입. 이게 이제 한계 수입인데 감소하고 있나요? 총 수입 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아까 10. 총 수입이 10에서 10. 이거 표를 그려놔야 되나? 추가 수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얻을 때 총 수입이 얼마예요? 10만. 총 수입이 10만 원. 2개 얻을 때 2, 9, 18. 3, 8에 24, 4, 7에 28,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추가 수입은 여길 때 10, 8, 6, 4, 2. 계속 추가 수입, 한계 수입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 수입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계 수입. 네, 한계 수입. 요 그래프 그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자, 일단 한계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추가로 얻는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4번이 맞죠? 정답입니다. 11번. 옳은 걸 고르래요. 명목이자로 물가상승률 나왔네?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명목이자라고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실질 이자율을 구할 수 있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야 돼요. 자, 이를테면 재형저축이 5% 이자를 준대. 근데 물가가 2% 올랐대.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얼마? 3%죠. 그런데 명목 이자율이 2%인데 물가가 3% 올랐대.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이에요. 앞으로 곧 이렇게 되죠. 지금 유럽하고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목 금리가 0%야. 근데 물가가 1% 올랐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지 몰라. 지금 유럽과 일본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1%로 내렸잖아. 우리나라도 곧 내릴 것 같아.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 이제 0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물가는 오른다고.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출제했으니까 이 경우에 은행에다 맡기는 게 유리해요? 안 맡기는 게 유리해요?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잖아. 그래도 맡겨야 돼. 왜? 안 맡기면 0, 3. 안 맡기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더라도 명목 이자율이 양의 값이라면 은행에다 맡겨야 됩니다. 됐고, 요 정도 기억하면서. 자, 이제 두 나라를 비교해 놨네요. 그리고 13, 14년을 비교해 놨어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가서 1번. 13년 실질 이자율은 각국보다 을국이 높다. 13년은 각국은 1%, 실질 이자율 4에서 3 빼야죠? 을국도 1%네? 똑같잖아. 1번 틀렸고. 2번. 2014년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예금의 원리금이 감소했다. 자, 2014년 각국 실질 이자율 1%. 을국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원리금은 둘 다 증가하죠? 왜? 명목 이자율로 받는 거니까. 원리금은 증가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2014년에 각국과 을국 모두 실질 이자율이 전년보다 낮다.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각국은 13년에 1%, 14년에 1% 똑같네? 근데 낮다고 했으니까 3번 틀린 거지. 을국은 어때요? 1%에서 마이너스. 이건 줄었네. 그러니까 을국은 맞아. 을국은 맞지만 갑국은 아니고 똑같고. 그럼 4번이 맞은가 봅니다. 2014년에 을국에서는 2014년 을국은 명목 이자율 4%에 물가 상승률이 5%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은행에다 돈 맡길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나 금을 사야 돼. 실물 자산 투자가 예금 가입보다 유리하다. 맞죠? 4번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그림은 A에서 C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이제 국가로 출제한 게 아니라 기업으로 출제했네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것도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 이것도 원리만 알면 간단해. 그리고 이 문제에서 그 기억점은 오지선다에서 5번과 관계 있는 거라 제가 5번을 삭제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기억점입니다. 기억점 이렇게 이해하세요. 기억점은 지금 B기업이죠? A기업에서는 기업점이 생산 불가능한 점이고요. 저 C기업에서는 기억점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입니다. 이걸 묻는 게 이제 오지선다 5번으로 나온 건데 그 5번은 제가 삭제를 해서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10 이게 A기업. A기업 10. 그리고 이게 X제고요. Y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답해 보세요.
A기업은 X제 하나당 기업비용은 Y제 한 개죠. 한 개. A기업에서 Y제 한 개의 기업비용 X제 한 개네요. 똑같네. 근데 이제 B기업은 이게 20이 되네. 자, 이게 A기업이고 20이에요. 이게 B기업이야. 자, B기업의 X제 다이당 기업비용은 Y제 두 개. 그러지? B기업에서 Y제 다이당 기업비용은 X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 20. 자, 이게 C기업이라고. 자, C기업에서는 X제 다이당 기업비용 Y제 20분의 30. Y제 다이당 기업비용 C죠? X제 30분의 20. 기울기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기업비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갑니다. X제의 생산성은, 생산성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큰 거죠? X제니까 A기업하고 B기업은 같네. 10개씩이니까. 그래서 C기업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A기업이나 B기업이나 X제의 생산성은 똑같아요. 10개씩. 그 다음에 2번. X제 한 개 추가 생산의 기여비용은, 즉 X제의 단위당 기여비용은 어디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네. 두 개잖아, 두 개. B가 제일 커요. 이거 틀렸네, 2번도. 3번. Y제 한 개 추가 생산의 기여비용, 즉 Y제의 단위당 기여비용은 C기업보다 B기업이 크다. C기업은 3분의 2. 그 다음에 B기업은 2분의 1. 3분의 2가 커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2가 크죠? 그러니까 C가 크다고. C기업보다가 아니라 C기업이 B기업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돼. 3번도 틀렸네. 그럼 4번까지 갈 필요 없이 4번 정답 찍고 이제 바로 넘어가야 돼요. 4번 정답. 자, 공부거리로 확인. A기업의 Y제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A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은 B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과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죠? Y제 쪽으로 쭉 길쭉해지겠지. 됐습니까? 예, 4번 정답. 13번 문제. 기본권 옳은 거 고르래요. 땡땡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저임금. 최저임금 나오면 이거 뭐야? 사회권이지, 사회권. 사회권. 그 다음에 귀가 중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큰 상해를 입었지만 범인을 알 수 없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구조 청구권 행사해야 되지. 청구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사회권, 아래에 있는 게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1번 A 사회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국가로부터의 자유. 땡. 이건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 2번 B는 즉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포괄적. 땡. 포괄적 성격의 기본권을 다른 말로는 초국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있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과 평등권. 이를 제한 나머지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은 모두 열거적, 개별적 권리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2번은 뒷부분 가서 틀렸고. 3번 B 청구권은 국가기관의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잖아. 청원권. 청구권 중에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구조 청구권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그럼 5개 이외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열거적, 개별적 권리이기 때문에. 4번 A와 B는 모두 권리자 의무와 성격,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땡이죠?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은 이 의무는 우리나라 6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4대 의무, 4개. 그 뒷부분에 있는 이를테면
이거잖아요. 1대무가 납세, 2대무가 국방. 이건 권리만, 의무만 되죠. 권리는 안 된다고. 근데 교육, 근로, 재산, 환경, 이건 의무이가 동시에 권리가 돼요. 근데 얘하고는 사회권이죠. 얘도 사회권이죠. 얘는 자유권이야. 그러니까 지금 A와 B는 모두 권리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건 얘는 맞아. 사회권은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회권이 있었나? 여기 있었네. 사회권 A는 맞아. 근데 B는 뭐야? 청구권이라고. B는 청구권인데 여기 지금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기 재산권은 자유권이니까 재산권도 의무이면서 권리의 성격을 가져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근로, 환경은 사회권으로서 의무이면서 권리의 성격을 가져요. 됐죠? 여기 참정권은 없다고. 청구권도 없고, 참정권도 없고, 청구권도 없다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그래도 많이 접근했네. 다음 주에도 2회, 5회, 6회까지 풀어보세요. 5회, 6회까지. 다음 주에는 분명히 5회, 6회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속도로 나간다면, 이 정도 이론 정리한 것이 많아서 이제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자, 14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음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고르래요. 중학생인 저의 아들 값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학생들이 몰려 혼자만 상황에서 옆에 있던 을을 밀어 넘어뜨려 을이 다쳤습니다. 고의가 아니죠? 그렇다고 과실로 보기도 어렵죠? 고의, 과실은 없네. 그러면 일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책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제가 초딩만 책임 능력 없다고 그랬잖아. 중딩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죠. 고가 이제 가, 위, 가, 손, 인, 책. 이거 다 공부하셨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을의 부모님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당이 안 돼요. 자, 제 아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또한 저도 아버지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조언을 해야 돼요. 기억. 값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요, 이 중학생이라고 했고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책임 능력은 우리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 13세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중학생이면은 만 13세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갑에게 아들이죠. 중학생 아들.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값은 물론 아버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네? 그러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값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값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면, 나도 하니까 좀 말이 편하네.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없을까? 표현이 애매하네. 값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럼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요건 이렇게 접근해야겠네요. 지금 중학생인데 나이가 없잖아요. 그러죠? 나이가 이렇게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죠? 참 문제가 애매한데 일단 니은번은 맞으니까 니은번 확실히 들어가고 디귿번도 표현이 애매해요. 값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왜 책임을 져야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럼 책임 능력이 없다면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말 표현이 이상해.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다.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책임 무능력자. 그럼 책임 무능력자니까 감독자 책임질 수 있잖아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번 맞아요. 니을번은 값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님께서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일단 기억번은 확실히 맞고 디귿번은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중학생은 책임 능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을 정답으로 하면 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남은 문제 금방 풀 수 있고요. 5회, 6회까지는 충분히 나가니까 집에서 한번 쭉 풀어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오늘 풀이한 중에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